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전 유성에서 친구가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친구 근준이가 오래전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근준이는 고향이 대전이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잠시 고향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근준이가 친구랑 유성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성은 지금처럼 번화가가 아니었죠. 여하튼 근준이는 갓 제대했을 때라 해방감에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해방감에 젖어 거리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는군요. 그런데 하얀 차 한 대가 오더니 차창이 열리면서 하얀 옷을 입은 30대 초반 정도의 여자분이 학생들 아르바이트 한번 해볼래? 이러는 겁니다. 근준이와 친구는 술도 취했겠다. 거리낌 없이 얼마 주실 건데요? 라고 했더니 여자분은 10만 원을 주면서 이건 성불이고 끝나면 10만 원 더 줄게 라고 했다는군요. 당시 10만 원이면 한 달 알바 금액이었습니다. 당연히 근준이와 친구는 승낙했고 그 여자분은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차는 근처의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는데 비오는 소리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와 바람 소리가 그렇게 떨렸답니다. 근준이는 지금도 바람 불고 비오는 날의 나뭇잎 소리를 소름 끼치게 싫어합니다. 시멘트길 포장도로를 한참이나 달렸는데 술기운과 빗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에 근준이는 정신이 없었고 차는 산중턱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여자분이 차에서 내리더니 트렁크에서 삽과 괭이를 꺼내더랍니다. 이윽고 차에서 둘 다 내리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약간 동공이 풀려 있었고 근준이는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느꼈답니다. 그 여자는 차에서 작은 박스를 하나 꺼내더니 박스를 길가에서 조금 내려가서 묻으랍니다. 그러면 잔금 1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했죠. 둘은 라면 박스를 묻으러 길 밑으로 내려가서 삽으로 땅을 팠습니다. 박스를 묻으려고 하는 찰나에 차가 부웅 내려가더랍니다. 잔금도 안 주고 말이죠. 비는 드세게 오고 바람은 불고 번개도 계속 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둘은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그래도 근준이는 성금을 받았으니까 그거라도 빨리 묻고 내려가자고 했는데 친구는 멍 때리다가 갑자기 그러더랍니다. 이 박스에 뭐가 들었을까? 아까 여자가 있었을 때 생각도 안 했는데 오히려 여자가 떠나자 호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치만 근준이는 빨리 묻고 집에 가고 싶어서 반대했죠. 계속 친구는 굳이 박스를 열어보자고 합니다. 근준이는 계속 반대했고 그러자 박스를 확 열어 제꼈습니다. 박스 안에는 비닐봉지가 있었는데 비닐봉지 안을 열어보니 잘려진 사람 손가락들이 있었습니다. 총 10개가 있었죠. 손가락 크기가 작은 걸로 봐서 아기 손가락이 아니었나 싶었다는군요. 근준이는 너무 놀라서 얼이 빠졌는데 친구가 말하길 근준아 여기 금가락지 있다 라고 했죠. 아기 손가락에는 반지가 껴 있었는데 친구는 우리 돈도 덜 받았으니 그거라도 빼가자고 하더랍니다. 근준이는 반대했지만 결국 실랑이 끝에 친구는 기어이 반지를 빼냈고 박스를 땅에 묻어주고 내려왔다는군요. 그날 이후 근준이는 심한 몸살에 걸려 며칠을 누워 있었죠. 이상하게도 같이 술 마셨던 친구도 연락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궁금해서 친구 집으로 전화했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친구 어머니께서 근준아 우리 아들 죽었다. 보름 전에 아들이 밤에 비를 쫄딱 맞고 들어오더니 그날부터 계속 춥다고 하다가 며칠 뒤 아침에 혼자 이불 속에서 죽어 있더랍니다. 근준이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후회가 된다고 하네요. 친구를 끝까지 말리고 그 박스를 경찰에 신고했어야 하는데 라고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 김일병 사건 근처의 괴담. 저는 28사단 81연대 수색중대를 나왔습니다. 수색중대는 각 연대가 할당받은 DMZ의 GP에서 상시 주둔하며 소대가 번갈아 가며 근무를 서고 생활을 합니다. 81연대는 530GP와 531GP를 담당하는데 다행히 제가 속했던 소대가 맡은 GP는 531GP였습니다. 530GP는 김일병 사건의 실제 장소로 유명한 곳이죠. 군대에선 어느 부대건 간에 전해 내려오는 괴담이 있겠지만 저희가 주둔하는 DMZ라는 공간은 전쟁 중에도 혹은 휴전 후에도 많은 인명이 사라져간 곳이기 때문인지 당연히 괴담이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막 2등병으로 소대에 배치받았을 무렵에도
자신만의 GP 귀신 경험담을 가진 선임들이 서너 명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가진 경험담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다들 겨울에 GP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저도 사수를 달고 부사수와 함께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GP에선 한 개 분대가 동시에 근무를 서는데 2인 1조로 총 4조로 구성됩니다. 근무는 GP 내에 존재하는 초소를 30분씩 돌아가며 서게 되는데 당시에 제가 속한 분대의 분대장은 거구의 무서운 선임이었고 저는 막내 사수였기 때문에 최대한 졸지 않고 근무를 열심히 섰습니다. 다행인 점은 근무를 편성할 때 특정 사수끼리 인수인계 때 절대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분대장과 제가 그랬습니다. 그날도 겨울이었습니다. 눈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정말로 추운 날씨였습니다. 야간 근무임에도 유난히 정신이 맑아서 부사수인 후임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길고 긴 근무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근무를 서던 곳은 1초소로 사방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사수에겐 앞을 주시하도록 하고 저는 뒤돌아 벽에 기대어 누가 살피러 오나 감시하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부사수인 친구는 음악에 관심이 많아 심심했던 저에게 가연이 애빈이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뒤돌아 한참 수다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좌측 창문 너머로 검은 형상의 사람 둘이 나타났습니다. GP에선 경계등이 너무 밝아 안은 상대적으로 어두워서 제게 보이는 건 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키가 큰 사람이 선두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방탄 헬멧에 야간 투시경 거치대를 장착한 사람 둘이서 걸어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자마자 벌써 근무교대인가 싶어 근무태만으로 혼나기 싫었던 저는 바로 뒤돌아 앞을 주시하며 선임 사수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에서 5초가 지나도 10초가 지나도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저는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후방 창문 너머로는 없었고 가끔 선임 사수들이나 GP장이 놀려주려고 양측 창문 밑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양측 창문을 살펴보았지만 그곳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부사수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초소를 나와 LED로 초소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었고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황급히 시계를 들여다보았는데 24분이었죠. 저희는 30분마다 근무 교대를 하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다음 근무자가 출발하는 시간이 26분과 56분 정도였죠. 아직 밖에는 아무도 돌아다닐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진 저는 얼른 초소로 돌아갔고 부사수에게 이상한 것을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얘기가 마치자마자 저 너머로 상황실에서 다음 근무자가 총기 검사를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후번 근무자는 키가 작은 선임으로 제가 보았던 키가 큰 사람은 저와는 인수인계 때 만나지 않는 분대장이면 모를까. 그런 사람은 절대 만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아직도 그것들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두운 와중에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들이 방탄 헬멧을 쓰고 거기다 야간 투시경 거치대를 장착했던 모습을 말입니다. 유독 겨울에만 우리 GP에는 귀신이 나타난다는 선임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그 후로는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파트의 소리. 사업을 하다 어려워져서 점점 작은 집으로 이사를 다니던 시절이었죠. 결국 남은 돈 다 털어서 어머니만큼은 편히 모시려는 마음으로 작고 오래되었지만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못난 자식으로 어머니께 죄송스러웠습니다. 자력으로 일어섰지만 내리막 타는 것은 한순간이더군요. 사업이라는 끈을 놓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인을 통해 대구에 직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머니께 죄송했지요. 곁에서 모시지 못한다는 마음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사를 하던 날 전 주인이 남기고 간 몇몇 물건들을 치우고 도배도 다시 하고 새롭게 꾸미니 칙칙한 건물과는 달리 집은 산뜻해 보였습니다. 실내 구조가 방과 방 사이에 욕실이 있었는데 욕실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욕실 벽이 타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욕실은 벽과 천장 모두가 캡슐처럼 플라스틱으로 되었습니다.
환풍기도 창문도 없는 독특한 구조였지만 옛날 건물이라 그런가 보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저는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2주 후 저는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어머니께서 안색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어디 아프신 분처럼 보였기에 어디 편찮으시냐며 물어도 아프신 곳은 없다 하시는데 저희 집에는 요크셔테리어 4마리와 시츄 1마리를 키웠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는 그 애견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제가 대구로 내려간 그날 밤부터 개들이 짖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께서 한참을 주무시고 계시면 개들이 짖는 통에 자주 밤잠을 설치셨다는 겁니다. 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방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짖기를 수십 분 정도, 그것도 매일 반복적으로 그 시간만 되면 말이죠. 어머니께서는 이웃 주민들에게 행여 누가 될까 싶어 달래도 보고 혼내도 보고 했었답니다. 매일 새벽 1시 정도가 되면 그 일이 반복되니 어머니께서는 많은 스트레스였겠죠. 사람을 정말 잘 따르는 애들이고 순한 애들인데 말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거죠. 왜 그 시간만 되면 개들이 짖는지를 말입니다. 제가 어머니 댁에 돌아온 그날 밤 한참을 자는데 어머니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저는 순간 또 개들이 짖나? 라는 생각에 눈을 뜨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욕실에서 무슨 소리 못 들었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무 소리 못 들었다며 열린 방문 사이로 시선이 갔는데 개들 눈이 파랗게 불이 켜져서 욕실을 바라보며 으르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욕실 문을 열고 확인을 해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소리였냐고 여쭤보니 욕실 쪽에서 천장을 부수는 듯 3번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잠기가 밝은 저는 듣지를 못했는데 말입니다. 놀란 어머니와 개들을 진정시키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왠지 찜찜한 기분은 저버릴 수 없었으나 피곤해서 그런지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어머니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와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와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들이 욕실에서 온갖 난동을 피운 것입니다. 욕실에서 얼마나 날뛰었던지 욕실에 있었던 물건들은 죄다 넘어지고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새끼부터 지금까지 키우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개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이윽고 황하는 어제 어머니께서 들었던 소리가 났습니다. 어찌나 큰 소리인지 깜짝 놀라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불 꺼진 거실로 나가니 개들이 거실에서 욕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주무시다 방에서 나오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도 그 소리 들었지?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욕실 불을 켜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선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하셨고 그날은 거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선잠으로 보냈습니다. 이상한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해서 찜찜했지만 회사 때문에 다시 대구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어머니께는 건물이 오래되어서 아마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다고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내려온 뒤로 저녁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안심을 시켜드렸으나 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계속 신경 쓰이는 탓에 주말에 내려가 어머니와 그 소리에 대해 상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쾅쾅쾅 하고 낮은데도 욕실에서 그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와 어머니는 얼어붙었고 개들은 요란하게 지저대고 패닉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판다 한들 새 집을 얻을 돈도 안 되었기에 현실적으로 욕실이 오래되어서 그런가 싶어 잘 아는 선배에게 욕실 수리를 부탁했습니다. 캡슐을 뜯어내고 방으로 만들고 베란다를 욕실로 개조했습니다. 욕실이었던 방은 애견들 방이자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후 그래도 집에 혼자 계신 게 무서우신 어머니께서는 낮에는 밖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아파트 주민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알게 된 앞동 아주머니에게 이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사 전에 노부부가 살았답니다. 금실 좋은 노부부였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 홀로 사셨답니다. 그런데 49제 후 어느 날부터 집에서 쾅쾅쾅 하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할머니 혼자 계실 때는 욕실뿐만 아니라 방과 거실 그리고 천장에서도 그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에 신경쇠약의 병까지 얻어 결국 자식들이 사는 곳으로 가셨고,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이 집이 나와서 제가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이사하는 날, 장판을 교체하려고 안방에 장판을 들어 올릴 때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나왔었습니다. 얼룩지고 빛바랜 한 장의 할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쓰레기 봉투에 버렸었는데 말이죠. 다행인 것은 욕실 공사를 한 후로는 그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왕따당한 언니의 복수. 언니가 고등학교에서 왕따당했다는 걸 몰랐었다. 당시 나는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입학할 때까지 몰랐었다. 하지만 언니는 집에서 매우 상냥한 성격으로 늘 좋아했었기에 설마 언니가 왕따를 당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입학하고 나서 한 달 후쯤 왕따의 주범인 학생의 집이 화재로 전부 타버렸다. 한 달 후쯤 다시 다른 학생의 집도 화재가 났는데 그 학생의 부모님이 전부 불에 타 숨졌다. 결국 뉴스로도 전해졌는데 당연히 우리 언니가 의심되었지만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학교에서 우리 집에 찾아와 왕따에 대한 책임과 의심에 대해 사과했다. 물론 나도 언니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언니와 엄마가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사춘기 예민한 시절에도 언니는 엄마와 싸운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방에 돌아온 나는 언니에게 왜 싸웠냐고 물었다. 언니의 말에 의하면 엄마가 신문에 난 방화 기사를 보고 희죽희죽 웃고 계셨다고 한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물어보니 엄마가 방화 기사를 보여주면서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괴롭히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서 웃고 계셨고 그래서 말싸움이 되었다고 한다. 무서웠지만 그저 그렇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모텔 주인 살인사건. 대구광역시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던 여성 이 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녀는 젊어서 남편과 이혼 후 아들을 키우며 살다가 모아둔 돈으로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씨가 실종되자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고 당시 이 씨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아들 김 씨의 말에 따르면 2007년 3월 11일 아침 6시경 아들에게 수영장을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 씨의 신원을 수색하면서 이 씨가 다니던 수영장을 조사했으나 사건 당일 이 씨가 가기로 한 수영장에서 그녀를 목격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 씨의 자가용은 수영장 주차장에서 발견되었는데 차량을 조사하던 경찰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 씨는 신장 158cm의 작은 체구였는데 발견 당시 이 씨의 차량 운전석은 이 씨 같은 작은 여성이 운전한 것 치곤 운전석과 페달이 상당히 띄워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 차량을 운전한 건 이 씨가 아닌 건장한 체구의 남성이 대신 운전한 거라고 보았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니라는 거였는데 제일 중요한 이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씨가 실종된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동생을 걱정하고 있던 이 씨의 언니의 꿈에 이 씨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꿈에 나타난 이 씨는 물에 흠뻑 젖은 상태로 퉁퉁 불어있는 모습이었고 이에 이 씨의 언니는 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해서 사건 당담 형사들에게 모텔 주변 저수지와 정화조를 조사해보라고 했고 한 차례 수색을 했으나 이 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번이나 꿈에서 젖은 동생이 나타나 우는 모습을 본 언니는 형사들에게 저수지에 물을 퍼올릴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씨의 언니는 이후로도 정화조와 저수지 수색 요청을 계속했고 이 씨가 실종된 후 4년이 지나서야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언니의 요구대로 모텔의 정화조와 저수지를 다시 한번 수색했는데 정화조를 수색하던 경찰들은 정화조 속에서 백골이 된 이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모텔의 정화조는 모두 6칸으로 분리되었는데 모텔에서 나온 오물이 가장 먼저 전달되는 1번 맨홀 정화조가 가장 더럽고 오염 정도가 심하며 번호가 뒤로 갈수록 정화가 진행되어 오염도가 낮아지는 구조였고 이 씨의 시신은 4번 정화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정화조에서 발견된 이 씨의 백골은 분홍색 바지를 입은 상태였고 머리가 검은 비닐봉투로 쌓이고 봉투를 넥타이로 다시 묶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시신을 조사한 결과 사인은 둔기로 인한 피살이었는데 경찰은 4번 정화조에서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되자 범인이 이 모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모텔은 평소 정화조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한 달 간격으로 청소차를 불러 정화조 청소를 진행했는데 가장 더러운 1번부터 3번까지 뚜껑을 열어 청소를 했고 4번 정화조부터는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범인이 모텔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조사 결과 유력한 용의자가 떠오르는데 그는 이 씨의 아들 김 씨였습니다. 당시 시신의 머리를 감싸는 데 사용한 봉투는 모텔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밝혀졌고 시신의 목에 있던 넥타이는 평소 이 씨의 아들이 메고 다니던 것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들 김 씨는 이 씨의 실종 당일 아침 6시에 수영장으로 나가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씨가 평소 외출 시 신던 신발은 모텔에서 그대로 발견되었고 또한 정화조에서 발견된 유골이 입고 있던 분홍 바지는 평소 이 씨가 모텔 내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입던 바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텔은 누군가가 모텔 입구로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었기에 이 센서를 피해 모텔로 들어오는 방법은 도로에서 모텔 쪽으로 나 있는 벽을 넘는 방법뿐인데 이 벽은 높이가 상당해 사람들 눈에 안 띄게 타고 넘어들어 갈 수도 없었기에 외부의 침입자가 이 씨를 죽여서 청소를 안 하는 정화조의 시신을 유기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모텔 종업원의 말에 따르면 이 씨와 아들 김 씨는 사건 직전까지 다툼이 잦았는데 이 씨의 아들 김 씨는 학교를 그만둔 후 어머니와 같이 모텔을 운영했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부터 범죄에 빠졌고 이 때문에 어머니인 이 씨와 수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이런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모텔의 감시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아들을 범인으로 보고 새벽에 아들이 어머니와의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했다고 주장하며 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김 씨는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경찰이 처음부터 자신을 표적으로 삼고 수사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는데 우선 시신에서 발견된 넥타이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으며 자신은 당일날 어머니가 나간 후 모텔 정리를 하느라고 바빴기에 주변을 살피기 힘들었으며 보통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CCTV와 감지 센서를 끄기 때문에 그 시간에 범인이 침입해서 숨어 있다가 아침에 나가는 어머니를 노리고 살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보였지만 증거인 이 씨의 시신이 이미 백골이 된 상태라 범인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2011년 7월 아들 김 씨를 살인 용의자로 체포하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에서 대구지법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을 본 유일한 사람이고 사체에서 발견된 바지가 피해자가 평소 모텔에서 일할 때 입던 바지라는 몇 가지 정황 증거는 인정되나 살해 장소로 추정되는 모텔 주변에서 정확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도구가 특정되지 않는 데다가 자신이 사는 곳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은 범행 발각을 피하려는 범인의 심리적 특성상 이해되지 않는 정황이다라고 덧붙이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언합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를 했으나 2013년 11월 28일 열린 2심에서도 법원은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유지합니다. 결국 김 씨는 풀려났고 모텔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동생의 시신 수색을 요청했던 언니는 시신을 빨리 찾았으면 이런 원통한 일은 없었을 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하네요. 6번째 이야기, 기괴한 노루.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증조할아버지께서 길을 가시던 중 산에서 나온 산노루를 발견하십니다. 옛말에 산노루를 잡으면 재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산노루를 잡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조할아버지가 아무리 때려도 노루가 죽지 않더랍니다. 겨우 고생하셔서 결국 노루를 잡았고 노루를 잡아 삶아서 증조할머니와 드셨는데 증조할머니의 이가 노루를 드시다가 빠지십니다. 다음날 할아버지 차를 타고 치과를 갔다가 오시던 중
차량이 급발진해서 논에 차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자식은 무사했지만 증조할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 중에 무당이 있으신데 그분이 병원에 오자 쏘스라치셨습니다. 할머니의 몸에 노루에 혼이 붙어 있어 지금 당장 노루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그런 걸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절대 반대하셨습니다. 게다가 의사 선생님께서도 아무 일 없이 회복이 잘 되고 있다고 하셔서 저희들은 안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시던 할머니가 저녁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할머니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보는데 증조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할멈 몸에 있는 저 멍. 내가 두들겨 패서 죽인 그 노루의 멍 위치와 모양이 똑같아. 그 후 증조할아버지는 산노루를 잡은 걸 후회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산노루는 절대 잡지 말라며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때 노루에게 제사를 지냈다면 증조할머니는 돌아가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